저는 최근에 그 유서에 대한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해서 성호사설에 대해서는 2, 3년 전에 그 고전 번역을 이중문화라는 곳에 2번에 걸쳐서 연재했고 금년에 한중일 저희가 하는 그 문헌 국제대회에서 성호사설과 고연문 일치율에 관한 연구를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이 과연 이 지식을 어떻게 재편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려고 했는데요. 지금 한국연구원에서 이제 연구비를 받게 돼가지고 성호사설에 대한 연구를 한 3년 동안 거쳐서 해서 좀 과학사상하고 문학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식의 그 재편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한권 쓰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 일단만 필요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모는 그 곳곳에서 자기 자신을 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인이다. 이거 아마 조정의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고 향천에 머무는 자다라는 뜻이겠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그 천인으로서 내가 처한 바에 거처에서 설을 한다. 즉 말하자면 자기 생활 주변에 관찰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글을 쓰겠다 하는 것을 곳곳에 필요하고 있죠. 또 본인 자신에서 관찰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 선관자라고 얘기했어요. 잘 관찰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이것을 종합한다면 성호사설에 나타나는 생각은 천한 사람으로서 보기를 잘하는 자가 자기의 그 천한 위치에 근거해서 이 경험적인 관찰들을 거기다 적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시다시피 성호사설은 종래 유서로 많이 언급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누차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유서라는 아주 넓은 의미의 유서일 뿐이고 이 성호사설은 유설이라고 해요. 유설. 맞아요. 소설입니다. 소설. 사설이라는 말의 사자가 이것은 일반 사전에 나오지 않는데 일본 그 성호가 소설. 성호는 강의자전을 봤어요. 강의자전은 사라고 하는 게 자로소자의 뜻이에요. 근데 강의자전은 자변소가 없고 이 사라고 하는 뜻을 뭐라고 했냐면 아주 하찮다, 아주 비천하다 이런 뜻을 쓰고 있는데 작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본 음부근호 계통에서 이게 딴 거죠. 성호는 그 자서를 굉장히 그 사전을 열심히 보면서 자기 설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필로로지라고 말하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필로로지의 그 방법을 잘 활용한 그런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유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부각된 이유는 중국에서 1700년대 그 달랑하고 백과사전으로서 프랑스의 백과사전에 비견하는 것으로서 전사로서 자꾸 유서라고 하는 걸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뭐 이 일지록을 본받은 이런 많은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서에 들어있지 않아요. 사고전서에서도. 그런데 그 유서라고 하는 걸 굉장히 넓게 잡아가지고 유서라고 하면 백과사전이고 문헌 정보를 굉장히 잘 집성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 유서라고 하는 건 문헌 정보를 그걸 제서라고 하는데 제문 제서라고 해서 원문 그대로 따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그 유서 속에 사실 많은 것들은 과거 시험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담는 그런 것이지 못한데 오히려 유설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지봉 유설에서부터 유설이라는 말을 쓰고 여기 사설이라는 말을 쓰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차기식 자기가 지적인 그런 그 고투한 내용들을 메모식으로 적어서 나중에 그 분류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처음부터 분류를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8페이지에 보면은 성호사설은 특이하게도 다른 유서나 유설들이 없는 만물문이라고 하는 것을 떡하니 그 천지문과 인사문 사이에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그 성호사설이라고 하는 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그 조카 이병유가 정리한 3,000항목의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정복이 정리한 1,000항목 정도의 유선이 있습니다. 이게 안정복이 마음대로 이 편차를 바꾸고
그 대항목과 중항목을 나누었는지 성호가 죽기 전에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인지가 제가 아직 밝히지 못한 내용인데 실제로 성호 사설 유선에 보면은 성호 사설에 없는 아주 필사본 이병일본에 없는 그런 것들 또는 개천한 부분들 첨삭한 부분들 분류가 바뀐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물문을 생물과 동물과 식물분으로 나눠놨는데 38항목 정도밖에 나눠놓지 않았어요. 금수문과 총무가 나왔는데 31항목으로 나왔네요. 10페이지에 보면 만물편에. 근데 이 성호는 이 만물편에 동물, 식물, 말하자면 금수, 초목 이외에 여러 가지 생활에 저질거리한 생활 정보들, 개념들을 물질적인 것들을 거기다가 다 만물에다 집어넣기 때문에 항목은 풍부한데 실제로 생물을 다루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 관찰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존의 문헌식을 전부 다 재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점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알겠지만 성호는 자기의 그 사설, 이 잡다한 이런 문서문의 자료로 전기, 자집, 시가, 전문, 회해를 들고 있는데 뭐 회해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중요한 건 전문이 들어있어요. 전문. 그러니까 기존의 문헌만이 아니라 생활 지식을 담고 있는 것이죠. 전문이라고 하는 게 이로칼날리지라고 하는 것이 서구 철학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식에 있어서 사실 동양 철학에서도 동양 이 생활 지식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요. 풍수지리라든가 그 민간 그 천문 이와 같은 당대 통념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과학적인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원중들이 생각했던 통념들이 있고 과학의 그런 맹아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시급히 연구돼야 되는데 바로 그런 풍부한 자료를 사용하고 있는 게 성호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물이라고는 했지만 우리나라에 그 생물 연구 기관이 있는데 한 3개월 전인가 뭐 자문을 그래서 가봤더니 전부 다 식물을 하고 있더라고요. 생물인데 동물은 안 하고 있어.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유서를 가지고서 뭐 식물 지식을 어떻게 전통 지식 뭔가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생물이라고 하는 동물 개념이 주가 되고 식물이 아니거든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주자학적인 체계에서는 그 불교의 체계에서는 식물을 약간 저급한 거로 보고 있어요. 불교에서 더군다나 윤회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물은 윤회할 수가 있죠. 우리가 느티나무는 될 수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매미는 될 수 있고 바퀴벌레는 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유정과 무정의 부분인데 이게 그러한 그 부분들의 의식을 생각을 한다면 전통적인 지식을 한다면 이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가 하는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국가기관에서 연구를 안 하고 있다는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취재원을 볼 때 우리가 고전 번역원의 번역을 보게 되면은 되게 뭐 어디에서 취해왔다라고 하는 걸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고 조선후기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서, 이것은 협의의 유서죠. 그 다음에 총서와 같은 것에 들어있는 책들을 많이 따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이하진에 의해서 부친에 의해서 연결에 들어갔다 교육할 때 그 청나라 그 황제가 준 그런 은상이죠. 그 은을 가지고 서적을 구입했다고 왔는데 그 당시 굉장히 총서가 발달되어가지고 이런 그 총서들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자식의 지식을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경험 지식하고는 충돌한다. 제일 심각했던 건 뭐냐면 성호는 30년 동안 꿀벌을 길렀는데 꿀벌의 상황에 대해서 보니까 이 도서화인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구축하냐 하는 고민이 있었다는 겁니다.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재미있는 거는 그 주희가 천지 개벽에 대해서 논하는 걸 보면은 주희가 그 현대 과학사상에서 굉장히 그 중국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높은 산의 그 바람의 생물인 소라와 조개 껍질이 나타나는 걸 보고서 이러한 것들 속에서 어떤 그 물속에 있던 동물이 어떤 그 진화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도 있고 또 상전백회를 증명한 것으로서 이 주희가 단초로 언급하는데 그것을 정면에서 부정을 했어요. 성호가.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믿을 수가 없다. 근데 그렇다고 자기 자신이 어떤 다른 대안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물성에 따라서 볼 때 맞지 않다고. 물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 속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과학적인, 철학적인 개념은 아니더라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있을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페이지에 보게 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생물 생태의 경험 관찰에 따른 속성의 확인과 그 유비적 이용입니다. 아마 성호라는 이 문학가로서 볼 때 성호는 우원을 잘 활용한 시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최고로 우원을 많이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49세 때 쓴 그 구인탄에서부터 유명한 그 안산 앞바다에 날아온 그 원거라고 비슷한 새를 보고서 전통적인 그런 그 지식관념에 있는 그런 그 상상 속에 그 새가 아닌가 하면서 논증한 그 논증시를 남기고 있는데 거기서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인간사를 어떻게 유비적으로 이것을 풍자하거나 그 교훈을 주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하는 걸로 회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성호사설도 경험 관찰을 통해서 생물의 속성을 확인한 뒤에 그걸 유비적인 언술로 전환시킨 예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들은 애비의 엄마를 모른다 하는 이런 일반적인 가설 통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그 반증에 대해서 또 재비판한다든가 자기의 그 반응을 보강한다든가 또 별도의 논을 내가지고서 이 동물들의 속성이 어떤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걸 보강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짤막하게 유비를 사용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는 상당히 어떤 경험적 사실과 다른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자신의 그 반론을 보강하는 형태를 하되 마지막에 결국 어떤 유비로 사람도 지각이 아름답지 못하면 모두 교도를 밝게 못하는 것을 기인된다 해서 지각의 아름다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도 동물이라고 하는 것도 지각 다른 것은 지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서 종을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지각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건 동물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 감에 대한 얘기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지역에 있지 않아 실제로 그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마치 인재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실제의 삶을 모르는 채 어떤 사람을 너무 존신한다든가 과장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유명한 투묘 같은 경우도 고양이가 오히려 도둑질을 한다는 그런 예를 통해 가지고서 이 짐승처럼 말이죠. 인간에서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D를 보게 되면 금수일로라고 해서 역시 금수인데 이치가 있다, 리가 있다는 거죠. 그 리가 아까 말한 지각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드러나는데 지각에서 완전하진 않지만 금수인이 지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식물에 대해서 지각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식물과 동물의 사이를 종을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예경은 뭐 완전히 그 어떤 최씨의 집에 나온 그런 암제비를 예를 들어가지고 정조를 지키는 그런 제비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과는 동떨어지게 어떤 면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어널러지라고 하는 것을 더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꿀보를 그렇게 많이 길었는데 지금도 아침에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상봉이라는 게 있어요. 재상의 역할을 하는 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놈은 한 놈이 있는데 가을 되면 없어진다. 이는 수벌도 아니고 또 상봉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여기서는 재상의 직이 있으면서 자기의 직분을 못하는 실직한 그런 재상들을 비난하는 의미에서 이 상봉이라는 걸 끄집어 왔는데 경험 관찰하고는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많은 이야기들이 유비적인 그러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D에서 나타났듯이 16번에 아예 왕기라고 하는 사람의 속문헌통고 이거는 그 말하는 문헌통고 이후에 속문헌통고 조선후기에도 상당한 지식의 개편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 왕기라는 사람들이 한 보수적인 사람이어가지고 여기 절이고라는 게 있어요. 절이고 안에 의물과라고 해서 의로운 생물들, 즉 의로운 동물들이죠. 의로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게 있는데 거기서 많은 것들을 참조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런 동물들도 일로가 있다. 아까 말한 이치라든가 지각의 그 일로가 인간처럼 있다라고 하면서 그 동물에게 있는 그 의로움에 관한 것들을 모아서 전사를 만들려고 기획을 했어요. 그걸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아까 시에서나 많은 것들에서 유비적으로 사용하고 통하는 거가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행동의 기본적인 패턴을 공유할 수 있다. 이게 일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주의의 경우에는 알다시피 동물에게 행동의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되 행동의 규범적 패턴까지는 좀 완전히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연적인 것으로 보거나 부분적인 것으로 봤는데 그 성호의 경우는 오히려 좀 윤리적인 해석을 더 다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개념들도 연결을 시켜야 되겠는데 천기, 아까 말한 지혜, 지식, 이런 것, 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어떤 개념을 정의해서 사용하지 않고 또 이 성호사설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3, 40년에 걸쳐서 집필되다 보니까 그러한 그 선호의 개념들 차이도 있을 거고 굉장히 이건 아리스토텔에서 읽는 것도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다른 것들을 어느 정도의 그 개념 범주에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보면은 굉장히 그 규범적인 패턴을 동물에서 인정했고 그래서 유기적으로 사용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17페이지에 자세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생물 문헌 지식의 상호 모순 비판을 하고 자신의 관찰 방점을 통해 가지고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을 다 낸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서 첫 번째 아마 다른 유서들과 다른 성호사설의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저는 결국 복수의 그 문헌 지식들을 활용하되 이 문헌적인 지식 가운데는 굉장히 모순들이 많아요. 이 성호사설을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와 같은 그 상호 모순들 어떤 경우는 용어가 말하자면 명칭이 잘못된 것들도 있고 속성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도 있고 형태에 대한 것이 잘못된 것도 있고 기능에 대한 것도 잘못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문헌들 사이에 굉장히 모순이 있다. 이것을 좀 더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하게 문헌을 갖다 따서 어떤 것을 권위적인 언설에 기대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헌을 상호대조를 했다 하는 그런 겁니다. 생각을 하겠고요. 두 번째는 동식물의 생태 경험 관찰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보기 잘하는 사이기 때문에 무슨 물건이든 눈에 닿는 데에 따라 깨닫는 것이 있게 된다 해서 향촌에서의 관찰 기록을 적절히 논증 사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건데 다만 이런 그 관찰이 실질적으로 해부라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추학적인 그런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물의 본성 그리고 속성이라고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명과 실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는 걸 곳곳에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리 총명한 자라도 알 수가 없다. 성호사설의 대표적인 특징들이 그런 알 수 없다는 것을 끝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은 이 당시에 17세기, 18세기 한해 초에 어떤 분석적인 사고 이런 것들의 어떤 한계를 성호사에서 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쪽에 보게 되면 성호가 이러한 그 유기적인 것들이 언설이 많기는 해도 이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 동물, 식물의 그 종을 분류하겠다는 생각이고 이것들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사색을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것들이 경험적인 사실과 모순되거나 합리적이지 않을 때 거리로 담겨둔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학자들이 이어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야말로 우리의 학문의 체계에서는 이것이 이어져 나가진 않은 것 같아요. 우선 동식물의 종분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금이라고 하는 걸 뭘로 볼까 하는 것에서 금수어의 3부문에 대해서 많은 문헌들이 서로 다르거든요. 맹자, 전국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런 주역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자기 나름도 결론을 내리게 되고 22쪽에는 제일 중요한 금수 부지부에서 금수 오륜 이런 두 가지 항목에서 동물에게 윤리적인 감각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23쪽에 있는 건 유명한 야마다 게이지의 주자의 자랑인데 이것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이걸 범주를 뛰어넘지 못한 것 같아요. 주자에 대한 해석은. 그러면 이 존재 패턴이
대한 패턴이고, B가 이제 작용의 패턴인데, 이게 무생물, 식물들이 이제 B까지가 되겠고, C가 이제 행동의 패턴인데, 야마다 게이지는 보기에는 행동의 규범적 패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동물들이 봤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 주자 어디에서 보게 되면 이 주자는 두 가지로 약간의 규범적인 패턴도 있지만 불완전한 형태다. 다만 성호는 그것을 더 완전한 형태로 좀 보았는데, 이런 규범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을 주자가 앞에서 얘기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 동물, 인간의 종개념에 대해서 주인은 상당히 이것을 고민을 하되, 이 인간의 리라고 하는 공통성을 더욱 생물에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 주자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 성호의 특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24쪽에 보면 여기 동식물의 생성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상수론 오행론에 따라서 수용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본 바로는 동식물의 생성에 대해 가지고 정론을 이렇게 한 사람은 우리나라 학자 중에 성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자가와의 그 본명회라든가 대대로의 본명의 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건데요. 인간을 제외한 여러 생물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기원하는가 하는 문제를 이미 공자가와 대대로 같은 내용입니다. 논어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한나라 때는 되게 이런 것도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물생지수라는 거예요. 그 수의 숫자죠. 그래서 되게 2 곱하기 9의 배수로 봐가지고 행하네 시간이. 아무튼 이런 물생의 상수론을 했는데, 굉장히 지금은 비과학적인 것을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은 신이라고 하는 걸 절대 유일자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런 상수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해서 성호는 상당히 길게 인용을 하고, 저도 길게 인용을 했는데, 왜 수가 소수를 이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2 곱하기 9의 하면 18이잖아요, 그죠? 8인데 8이라는 수는 8까지는 이용을 하는데, 그럼 1 곱하기 9는 안 되고 왜 1 곱하기 7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수에 대해서 상수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전된 생각이 성호 사설에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이러한 이것을 검토를 했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12지에 따라 가지고 어떤 동물들이 어떤 방해해서는 안 된가, 이것은 한나라 뜻설인데, 이 상수를 해서 이것은 꺼리는 내용이지만은 이 오행설을 한번 일단 검토를 하고, 모순이 있긴 하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검토했다는 것 자체가 이 생물의 지식에서 바로 재편을 시도했다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7페이지와 29페이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호이 생물에서 제일 알 수 없는 화생이에요. 좀 시경에서부터 있는 것처럼 물리에서 보게 되면 어떤 벌레가 어떤 벌레를 화생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는 도깨비, 그다음에 이런 요사 이런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하는 건데, 재미있는 것은 화생의 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을 물리에 대해서 알아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것을 긍정하는 쪽을 보고 있어요. 본인이 지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관찰의 범위의 한계 때문에 이 화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사. 근데 요사는 재미있는 것이 여기서 문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까 전문이라고 했는데, 지방 인간에서 농민들이라든가 노비들이 산속에서 목도하는 그런 여우들 이런 것들에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의 속성을 굉장히 능동적인 것을 보기 때문에 주동적이고 능동적으로 화한다고 하는 생각까지 나아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9쪽에 재변과 상서에 대해서는 반반입니다. 과거의 재변 상서론에 대해서는 문헌적으로 이 검증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런 것들 어떤 것은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이유로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봉황이 상서라는 설에서 배역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은 눈에 관찰의 범위에 들지 않은 사물들이 나타났을 때 그런 것들을 상서라고 붙이는 그런 것이 나온 것이지 실물이 아니라는 거죠. 또 기린 같은 것도 신뢰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사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이라든가 또는 곡부에 있는 회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일정하게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저는
묘사와 이러한 것들은 상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0쪽은 조선 문명 고찰사에서 성호사 만문 생물조합이 차지하는 위치인데요. 뭐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이라든가 심지어는 후대의 홍만석이라든가 이겨 홍여 같은 경우는 이것들 전부 다 경무 취지를 얘기한다고 하면서 관찰의 경우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명목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오히려 이 성호사설은 관찰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했다. 그 시험을 동반하지 않은 거긴 하지만은 관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한 가지 식물의 속성에서는 형태, 외형적인 그런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형상에서부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묘사라는 것까지 인정할 정도로 그 잘못된 생각이 있긴 하지만은 능동적인 걸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만 하나 재밌는 것은 맛에 대한 관찰이 별로 없어요. 이것은 현산어보라고 되어 있는 걸 자산어보가 맞습니다. 현산어보가 아니고 자산어보인데, 자산어보와 이런 신작의 충어총이라든가 이런 그 정화교 이런 데 가면 맛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기서 성은 아직 그 맛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런 물명행위를 검출했다. 말씀드리자면은 전체 그 서구의 그런 과학사라든가 이것을 생각할 때 생물을 관찰하면서 서구처럼 자연의 것을 중시하는,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적인 원리를 생산한다든가 체계적인 분류를 한다든가까지 나가지 못했어요. 오히려 화생과 요소와 같은 것들, 재변과 상세에 대한 것들도 의문스러운 논리로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종과 생생에 관해서 독자적인 설을 수입했다고 하는 증거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생물의 이름의 실성을 부합시킨다든가 생물의 속성을 관찰을 한다든가 비전 문헌 정보의 오류를 상호 모습을 철저하게 검토한 점에서 다른 어떤 흔히 유서라고 표현되는 어떤 다른 것들보다도 중립적이지 않은 독자적인 사고를 전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몇 년 더 걸려서 결론을 내릴 생각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